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지출한 사적 간병비 규모가 1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오랜 간병에 지쳐 간병 살인 같은 비극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부담은 가족 간의 갈등이나 불화가 되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의 내용을 오늘 인터뷰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힐환경 라이프에선 올해 환경 이슈들 정리해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박나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중부 내륙지선 양방향 성서 나들목 부근에서 천천히 지나고 있고, 대구 포항고속도로 양방향으로 팔공산 나들목에서 서행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달구벌대로 죽전내거리에서 감삼내거리 방향 죽전내거리 15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 작업 차량 정차 중이고요. 구암로 70내거리에서 구암내거리 방향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통행이 불편하지만 소통은 원활한 모습입니다. 칠곡 중앙대로 팔달 고가차도에서 팔달교 방향 차간거리 좁힌 채로 이동 중이고요. 대학로 복현호 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3거리 방향 신호 2번 받고 지나고 있고,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 도청교 지하차도 일대 차량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고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며 당분간 대기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1도입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0.3도, 습도는 79%입니다. 지금까지 박나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 볼까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간부회의를 열고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설 주체를 일원화해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홍 시장은 민간공항 건설에 대한 업무를 대구시가 위임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건설,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당초 계획대로라면 군공항은 대구시가 특수목적법인 즉 SPC에 위임해 건설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는 대신 K2 후적지를 개발해 그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 양이어 방식인데요. 추가 활주로와 계류장, 민항터미널 등이 포함된 민간공항은 국비 2조 6천억 원을 들여 국토부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들 사업을 하나로 묶어 추진하면 공사 비용을 절감하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대구시가 신공항 건설을 전담할 SPC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국토부에 통합 건설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이나 단축되는 공사 기간을 수치화한 다음 국토부에 제시할 계획입니다. 네, 대구시가 대학 정책국을 신설한다는 소식도 있던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겠어요? 네, 대구시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 단위의 대학 정책국 신설을 추진합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어제 회의에서 청년 여성 교육국의 지방대학교 소멸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현상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별도 국 단위의 대학 정책국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지방대 육성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경북대와 계명대에 파견하는 협력관 제도는 폐지하게 됩니다. 네, 그럼 대학 정책국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나요? 네, 지역대학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 외에도 산학연 프로그램을 추적 관리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평생학습, 도서관 관련 부서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국 2과 체제로 개편하거나 1국 3과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건조한 겨울철을 맞아 대구소방안전본부가 고층 건물과 산림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유리한 소방 호스백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소방 호스백은 백팩 형태로 내부에 관창과 길이 25m의 호스 4본을 수납한 장비입니다. 가방 하나당 호스 100m씩 연장이 가능해 소방시설이 없는 고층 건물 공사장이나 산림화재 시 요긴하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납된 호스는 현재 산림화재 등에 사용하고 있는 호스릴 호스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펼치기도 간편한데요. 별도 장치를 이용하면 옥내 소화전 호스와도 호환이 가능해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장비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 대구소방본부는 소방 호스백을 활용한 현장 적응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호스 길이에 따른 유효 방수거리 등을 익히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고층 건물과 산림화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이 지역에 고층 건물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빠른 대응과 함께 피해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미성년자들에게 서울 경복궁에 낙서를 지시한 일명 이 팀장을 경찰이 쫓고 있는데 이들이 또 다른 미성년자의 낙서를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목표는 다름 아닌 대구 지하철이었다고 합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이 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도 지하철역 낙서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오전 7시쯤 한 10대 청소년과의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스프레이치를 주문했는데요. 상대방에게 사는 곳을 묻고는 대구에 산다고 하자 지하철역 통로에 낙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범행을 망설이는 미성년자에게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하면 걸릴 일 없다고도 설득했다고 합니다. 경복궁 낙서 테러가 언론에 보도된 후 경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추가 범행을 지시한 겁니다. 네. 현재 경찰은 이 팀장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네, 대구 동성로를 타임스퀘어처럼 조성할 수 있는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기 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에 이어 이달 안에 제2기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 발표하는데요. 행안부는 지난 8일 동성로 현장 심사에 이어 세부 평가를 진행했고 최종 결정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자유표시구역은 5개 광고물의 모양과 크기, 표시 방법, 기간에 관한 규제가 완화돼 대형 미디어 파사드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지 기대해보죠.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년째 대구 실내 빙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연정 강사입니다. 선수 경력은 한 15년 이상 된 것 같고요. 저는 시민들 대상으로 쇼트트랙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한 7세부터 6학년까지가 좀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성인분들도 좀 배우려고 하시는 중이에요. 안전을 엄청 많이 중요시해요. 친구들이 스케이트 날이나 날이 아니어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 조금 다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매년 노력하고 있죠. 방학 특강 때는 학생들이 좀 많이 오는데 그때 되면은 친구들이 수업 끝나고 선생님 뭐 보람 찼어요 막 이러면서 막 그림이랑 편지 이런 거 써주거든요. 그런 거 받고 나면 되게 보람차죠. 제가 힘들었던 이 시간들이 좀 다 지나가고 약간 보상받는 느낌? 그런 느낌들은 지금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배운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빙상장을 많이 이용해주면서 또 많은 친구들이 배우러 와서 좀 더 생활 체육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겨울 하면 아무래도 겨울 스포츠가 생각나니까 한 번쯤은 빙상장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연말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치료 전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서유진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사적 간병비를 줄이는 게 정부의 국정 과제로 선정돼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 얼마나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있나요?
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국민 1명 중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08년 3.6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올해는 그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간병 도우미료 또한 2022년 9.3%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조사된 바에 따르면 요양병원 하루 간병비는 1대1 간병을 기준으로 약 12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간병 인력에 대한 관리 체계도 미흡해서 간병 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입원, 수술, 회복, 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네. 이 정부 정책의 3대 중점 분야가 있는데 차례로 좀 살펴볼게요. 많은 환자 보호자들이 원하는 게 간호간병의 통합 서비스 이용이거든요. 이게 처음으로 개선안이 마련된 거네요. 네.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2015년에 법제화가 된 이후에 최초로 이번에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내년부터 중증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상급 종합병원의 병원이랑 그다음에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등의 수술 환자 그리고 치매나 선망 증상이 있는 중증 환자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 전담 병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 환자들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위해서인데요. 네. 2025년부터는 종합병원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전병동을 확대하거나 하는 정상 참여를 높이면 연간 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가 좋을수록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병원들이 그동안 이제 돌보기 쉬운 경증 환자를 골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이를 통해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중증 환자의 집중 관리 경우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간병비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번에 도입되는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은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또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동안 보호자가 병실에 출입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네. 보호자의 이제 정서적 지지를 통한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서 수술 당일이나 2일 환자, 소아 환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자 상주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자 부담은 약 5분의 1로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7년까지 약 10조 7천억 원의 국민 간병비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보면 한 병원 안에서 일부 병동만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은데 참여 병원이나 병상 수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될까요? 예. 이번 계획에 병상수를 늘리고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는데요. 네. 현재는 간호인력 쏠림을 우려해서 상급 종합병원은 4개 병동까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서 비수도권에 있는 상급 종합 23개소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요. 네. 수도권 소재 상급 종합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허용합니다. 수도권 대학병원이 간호사 채용을 한꺼번에 늘리면 비수도권의 인력을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네. 수도권에 대해서는 병동수 제한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후에는 간호인력 수급이나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 평가해서 점진적으로 참여 가능 병동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런 조처를 통해서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현재 연 230만 명에서 27년까지 4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네요. 예,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병원 내 간호 간병 인력이 아주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현재 간호간병 인력이 1인당 돌보는 환자 수가 많고 네. 또 병동 지역 인력 같은 업무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까지 확대해서 현재 간호조무사가 10개 병실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으로 변경해서 간병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 일반식의 식사 보도라던가 네. 화장실 이동
세수라던가 이런 수발 같은 경우에는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아서 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병동 지원 인력도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네. 또 간호인력 근무 여건 개선도 필요한데요. 또 대체 간호사를 그러니까 간호 인력이 뭐 병가나 이런 걸 했을 때 대체 간호사를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를 의무화해서 처우 개선에 대한 성과 평가 가중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10개 병실에 한 명이 배치되는 곳에서 3개 병실에 네. 한 명이 배치되는 거로 변경이 되면 1인당 네. 맞게 되는 환자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죠? 약 40명에서 12명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폭 줄어들게 되네요. 자, 이번 정부 대책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현재는 네. 요양병원은 지원 체계가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국 10여 곳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네. 내용인데요. 예.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5단계로 분류 체계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의료 최고도와 의료 고도 환자이면서 간병 필요도가 높은 장기 요양 1,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선정 방법은 통합 판정 체계라는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체계를 도입해서 이러한 환자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네. 네, 2026년 말까지 요양권명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에 대상 환자라던가 지원 기준, 지원 규모, 소요 재원,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202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핵심 대책 세 번째는 질 높은 간병 서비스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간병을 지원하기 때문에 퇴원 후에도 집에서도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수술 등을 받은 뒤에 퇴원한 분들이 네. 집에서도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 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대가 노인이 병원 등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보내서 돌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요. 네. 현재 28곳인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택의료센터나 1차 의료기관 산하에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해서 퇴원 환자 등에게 대가 간호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퇴원 환자를 포함한 단기적이고 긴급한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출장 인력까지 감안을 하면 간병 서비스 네. 분야 인력 확대가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점차적으로 네. 잘 보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간병 인력 대부분을 민간에서 교육해서 현장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개인차도 크고 보호자들은 좋은 간병인 소개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기도 하는데 아까 이제 교육 인력을 따로 배치하겠다고 하는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이 되고 있죠. 네, 요즘 이제 간병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전 간병 인력 양성이나 수급에 있어서는 교육 훈련 등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 네. 또 병원 내에 간병 인력에 대한 관리 감독도 없다 보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더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의 간병인 관리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네. 민간 분야의 간병 서비스 품질도 향상해 나갈 계획인데요. 네. 예. 간병 인력이 지금 현재 공급 기관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준들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등록제 같은 관리 체계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간병인 대상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올해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프로그램도 확산하고요. 그다음에 병원의 간병 인력 관리 표준 지침과 표준 계약서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대책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아주 급선무인데요. 매년 최소 15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논의가 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런 간병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네. 네, 우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1단계 내년부터 시행되는 1단계 시범 사업은 국비 예산으로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에 8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고요. 네. 그리고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대상자군 선정과 선정 방식에 대한 적절성도 검토하고요. 네. 또 이후에 단계적으로 재원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서유진 사무관이었습니다. 친환경적인 대구를 위한 새로 고침과 실천 정보를 나누는 필환경 라이프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이 2023년 마지막 필환경 라이프인데요. 그쵸. 그래서 2023년 환경 이슈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슈 뭘까요? 네, 1.5도입니다.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지난 2015년 인천 송도에서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넘지 않도록 해야지만 인류가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고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서 관측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2023년에 약 86일이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보다 1.5도가 높았습니다. 영국 BBC에서도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매년 더 뜨거워질 폭염을 예고했는데요. 이 상태로 가면 2100년 대구의 폭염이 77일에서 80일 거의 3달 가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도 1.5도 억제 마지노 시점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2027년이나 2029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네, 최근이죠.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정상회의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두바이에서 열렸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1.5도 약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처음으로 전 세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별로 성공적인 이행 상황은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아이고. 세계 여러 환경 연구단체들이 발간한 2023 기후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때 잠깐 탄소 발생이 줄어들긴 했지만 유엔이 작년 9월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세계 탄소 배출량의 증가 속도가 많이 완화는 됐지만 탄소 배출량은 여전히 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것과 또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23 환경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연재해 피해 증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도 봄, 가을에 산불과 또 여름에 홍수, 태풍 피해도 있었고 네. 너무 빠르게 온 봄. 또 그리고 너무 따뜻했던 초겨울로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경북에서는 올여름에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최악의 산사태가 발생했고요. 네. 사망 실종이 23명 등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해외에는 더 큰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았는데요. 네. 원래 호주의 퀸즐랜드나 하와이 마우이섬 또 캐나다 퀘벡 또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이 몇 달씩 꺼지지 않는 산불이 발생했고 특히 5, 6월 사이에 발생한 이 캐나다 산불은 우리나라의 1.4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태우면서 역사상 최악의 산불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가뭄도 좀 심각하고 세계 곳곳에서 이 사막화가 진행된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네, 참 들으면 들을수록 한숨이 나오는데 지역에서도 재난 대책을 재정립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이슈는 무엇으로 선정하셨나요? 네, 일회용품 정책 변화입니다. 원래 자원순환 부문에서 일회용품에 대한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이슈였는데요. 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년간 사용하는 종이컵이 240억 개, 또 비닐봉지는 255개, 5개, 또 플라스틱 빨대가 106억 개로 1인당 일회용품 사용량이 OECD 국가 중에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회용품에 관련된 정책이 퇴보하는 건 아닌가라는 많은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환경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일회용품 규제 철회를 반대하는 1만 시민의 서명을 환경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회용품을 줄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뒷걸음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네 번째 이슈는요. 네, 가스요금, 전기요금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천연가스 요금 변동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이 유가가 출렁이고 달러원 환율도 불안해지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비용 상승을 맞이했습니다. 네. 한국은 모든 에너지원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오래전부터 이 한전의 적자 문제가 에너지 부문의 큰 이슈입니다. 한전의 부채가 200조를 넘어선 데다가 올 한 해 6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4월 이후 5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서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23년의 환경 이슈도 살펴보니까 훨씬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지구 온도의 상승이 이 해수 온도와 함께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 또 매년 날씨 변화가 좀 더 극적이고 예측 불가능한데요. 이렇게 기후위기가 빨라지면 각종 재난으로 시민들의 생활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은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좀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필환경 라이프 시간에 시민들이 실천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거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꿔나가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정부나 대구시도 기후 대응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탄소 감축을 실행해 나가야 되고 시민들도 지금은 조금 불편하고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지속 가능한 형태의 소비나 생산으로 전환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후 전환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곳과 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더욱 필요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네, 필환경 라이프 대구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영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27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